이번 시간에는 자연과 윤리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윤리라는 주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수능 특강 4강의 내용과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11강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자연과 윤리라는 환경과 윤리라는 하나의 어떤 독립된 파트로 나와 있었지만 개정 교육 과정이 이렇게 시행이 되면서 이 생명윤리 부분에 이 자연과 윤리의 내용이 좀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좀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은 수업을 할 때 이 내용들을 좀 합쳐서 하나의 수업으로 재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자연과 윤리라는 이 단원 안에서 배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어떤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대체로 이러한 어떤 스펙트럼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연과 윤리는 결국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에서 어디에 좀 더 비중을 두는가에 따라서 그 사상들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치우칠수록 자연보다는 인간을 좀 더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오른쪽으로 좀 더 치우칠수록 자연을 더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인간에 치우쳐져 있는 이러한 입장을 우리는 인간 중심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만을 강조하는 입장, 인간만을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자연을 고려하는 입장을 인간 중심주의이기는 하지만 조금 완화된 형태이다라고 해서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자연을 고려하는 입장을 동물 중심주의, 그리고 이제 동물과 식물까지 모두 포함하는 생명 중심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의 생태계 모두를 중시하는 생태 중심주의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각각의 어떤 이 위치들을 잘 파악을 해두고 문제를 풀 때, 문제 속에 나와 있는 어떤 사상가들 또는 사상이 서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 보다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있는지,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면 문제를 푸는데 보다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인간 중심주의,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그리고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를 우리는 또 다시 묶어서 한데 묶어서 인간이라는 개체, 그리고 또는 뭐 동물이라는 개체 각각, 그리고 동물과 식물이라는 개체를 중시한다라고 해서 개체 중심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뒤에 나와 있는 이 생태 중심주의는 동물이라든지 인간 또는 뭐 식물 이런 하나하나 각각의 개체를 중시하는 것보다 이러한 개체들이 어울려 있는 전체로서의 생태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전체론적 또는 뭐 전일론적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보다 좀 심화된 차이점은 좀 본 수업으로 들어가서 살펴볼 예정이고, 오늘은 이러한 입장에 있는 사상가들이 누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상가들을 배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중심주의는 대체로 고대 서양 사상가들은 대부분 인간중심주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 중에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퀴나스, 그리고 근대로 넘어와서 베이컨, 그리고 데카르트와 같은 사람들이 이 인간 중심주의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는 비교적 현대에 등장하긴 했지만 그 내용을 보았을 때 근대의 칸트 사상이 이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에 포함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 중심주의,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를 주장한 사람에는 패스모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이 칸트의 인간 중심주의가 조금 더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자, 동물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피터 싱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비슷하지만 또 다른 측면이 레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생명 중심주의에는 슈바이처라는 사상가가 있고, 그리고 테일러라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 중심주의, 전체론적인 입장에 있는 사상가 중에는 네스라는 심층 생태주의 사상가가 있고, 그리고 레오폴드라고 하는 대지윤리를 중시하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각각의 사상가들의 주장을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간 중심주의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 중심주의에는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아퀴나스, 그리고 베이컨, 데카르트와 같은 사상가들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부터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작년에도 자주 배웠던 사상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했을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은 바로 궁극 목적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궁극 목적은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행복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개념인데, 인간에게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러한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생활과 윤리에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 내용을 상기시킴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가 목적론적 윤리설의 입장에 있다는 것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론적 윤리설. 결국 모든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바로 행복이라면 식물과 동물도 각각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말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입니다. 식물은 동물을 위해 존재하고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결국 식물의 목적은 동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식물은 결국 동물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동물의 목적은 인간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동물은 인간을 위한 수단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수단이라는 것은 결국 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뭐 휴대폰이라든지 펜이라든지 또는 책, 많은 것들이 우리는 도구라고 얘기하는데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조금 고장이 났다거나 또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보다 더 좋은 휴대폰이 출시가 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휴대폰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게 됩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 따른다면 인간은 결국 동물과 식물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인간 중심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퀴나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연법 윤리 사상가로 이미 배웠습니다. 자연법 윤리 사상에 따른다면 인간은 세 가지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성향은 인간과 식물, 동물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성향이고, 두 번째 성향은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고 있는 성향, 그리고 세 번째 성향은 인간만이 공유하고 있는, 인간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성향이 됩니다. 따라서 결국 아퀴나스의 사상에서도 인간은 동물 또는 식물과 뭔가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퀴나스는 실제로 이러한 동물을 이용하는 것은 신의 섭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이 만물을 창조할 때 인간, 동물, 그리고 식물에게 각각 다른 성향을 부여했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은 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는 것은 일종의 신의 섭리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퀴나스를 인간 중심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베이컨과 데카르트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베이컨과 데카르트라는 근대의 사상가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인간 중심주의는 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베이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인 바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한 사상가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말을 한번 떠올려 봤을 때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것이 힘일까? 바로 베이컨은 자연에 대해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해서 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나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자연을 정복해야 됩니다. 자연을 정복하면 할수록 나의 힘은 강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베이컨의 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어, 더 유명한 말 중에 하나는 인간 중심주의를 나타내는 더 유명한 말 중에 하나는 방하고 있는 자연을 정복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정복해서 우리가 이용할수록 우리는 보다 많은 힘을 가지게 된다. 우리의 삶은 보다 윤택해진다. 그렇게 발전한 사회를 뉴 아틀란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데카르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데카르트의 가장 또 유명한 말, 이 말을 좀 잘 이해하면 데카르트의 인간중심주의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입니다. 코기토 에르고즘이라는 말인데 결국은 이 생각한다라는 것이 나의 존재의 가치 또는 존재의 당위를 보장해 준다라는 겁니다. 생각은 다른 말로 사유 또는 이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이 코기토라는 것이 라틴어에서는 주어가 없기 때문에 코기토는 1인칭의 동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식한다, 나는 생각한다라는 것인데 이 말이 결국은 영어에 와서 코그니션이 됩니다. 인지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유할 수 있는 능력,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의 존재를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다. 결국 사유하지 못하면 존재로서의 가치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과 동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은 다들 알고 있겠지만 사유하는 동물이면서 이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인간과 달리 동물은 이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물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따라서 동물은 사유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존재로서의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이성과 그리고 육체로 이루어진 존재이다. 그렇죠? 하지만 동물은 오직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성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직 육체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동물은 마치 기계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 기계 중에서 시계에 많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카르트의 사상을 우리는 동물 기계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동물은 기계와 같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고 또 이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버릴 수도 있고 우리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일종의 도구이자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이라든지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인간 중심주의의 아주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에서 칸트의 사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는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중요한데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는 다른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그냥 이 말을 쉽게 풀었었을 때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칸트는 앞에서 살펴본 다른 인간중심주의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좀 더 강조하고 인간만을 고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온건한이라는 이 단어가 붙었다라는 것은 그들과는 좀 다른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칸트는 인간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얘기하지만 동물이라든지 자연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동물 학대와 같은 어떤 상황에 반대를 합니다. 실제로 동물 학대를 사례를 칸트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칸트는 이렇게 동물 학대에 반대하는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왜 칸트는 자연이라든지 동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가? 만약에 동물 그 자체를 중시한다면 또는 자연 그 자체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칸트는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라 뒤에 나오는 동물 중심주의 또는 생태 중심주의로 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칸트가 인간 중심주의의 틀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칸트는 이 동물학대에 반대하는 것마저도 인간을 위해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성을 위해서. 칸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물을 잔혹하게 대우하는 사람들 또는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인간성이 점점 소멸해서 다른 인간마저도 그렇게 대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말은 결국은 실제로 이제 사이코패스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이코패스의 어떤 기질적인 성향을 구별하는 뭐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는 어린 시절에 동물을 학대한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많이 구별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이코패스들은 어린 시절에 자신보다 힘이 약한 동물들을 잔혹하게 학대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칸트는 그러한 동물 학대의 경험이 인간성을 훼손시켜서 그러한 인간성이 훼손된 것은 인간성을 훼손한 인간은 다른 인간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을 위해서 동물을 보호하고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칸트는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를 얘기하지만 동물에 대해서도 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동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의무가 아니라 간접적인 의무를 가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동물을 직접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동물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간접적인 의무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은 이성적인 능력이 없죠. 그래서 인간과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이 같지는 않다. 하지만 인간을 위해서 동물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패스모어라는 사람은 이제 좀 비교적 현대에 등장한 온건한 인간 중심자인데 밑에 있는 말만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사랑하고 아름답다고 느끼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자연을 사랑하고 아름답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말이 중요하죠. 자연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자, 이 앞에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결국은 이 말은 좀 더 쉽게 생각했을 때 자연 그 자체는 가치가 있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일까요? 자연 그 자체는 가치가 없다. 하지만 인간은 어떤 이 자연을 사랑하고 아름답다고 느끼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인간은 지금 살고 있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포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인간이라고 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이 산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은 이 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산을 개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B라는 사람은 이 산을 잘 보존했을 때 이 산에 관광을 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지역의
어떤 관광 수익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라고 했을 때 A는 자연 그 자체의 가치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생태 중심주의라고 볼 수가 있고 B 같은 경우에는 자연을 보호하자고는 하지만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지역 주변의 어떤 관광 수익을 위해서 자연을 보호하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기본 문제들만 한번 풀어보고 계속해서 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인간 중심주의를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이해를 점검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수능 특강 4강 기본 문제의 1번 문제입니다. 먼저 갑과 을의 제시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물은 인간 태엽을 감는 기계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물은 마치 기계와 같다. 이 구절을 통해서 바로 동물 기계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 기계론은 다들 알다시피 데카르트가 주장했던 사상이 됩니다. 만약에 갑과 을이 동시에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라면 그냥 좀 더 넓은 의미로 갑은 인간 중심주의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면 동물을 상대로 실험을 하거나 도축을 할 때 동물이 내는 비명 소리는 기계에서 나는 삐걱거림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동물이 내는 비명 소리를 삐걱거림과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만큼 동물 실험을 할 때 죄책감을 느끼지 마라. 동물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되겠네요. 자, 을을 보겠습니다. 어떤 존재가 권리를 소유하려면 윤리 규범의 고안 능력이나 자율성을 지녀야 하는데 동물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권리를 소유하려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동물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 이 말을 통해서 일단 동물에게는 권리가 있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일까요? 당연히 동물에게는 권리가 없다라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동물에게 권리가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을도 마찬가지로 인간 중심주의자구나라는 것을 좀 염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도 인간 중심주의 그리고 을도 인간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을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를 찾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뒤에 계속 이 제시문에서 살펴보니 윤리 규범의 고안 능력, 그러니까 윤리적 규범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나 자율성이라는 어떤 기준을 제시했죠. 이러한 기준을 강조한 사람은 바로 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갑은 데카르트, 2번은 칸트, 을은 칸트가 됩니다. 물론 이제 데카르트와 칸트도 차이점이 있죠. 칸트 같은 경우에는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 문제이긴 하지만 1번 문제가 그런 점에서 조금 선택지를 어렵게 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을의 제시문은 칸트라고 바로 찾아내기에 어렵기 때문에 좀 반드시 봐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동물은 영혼과 육체의 단순한 결합체이다. 단순한 결합체인 거는 맞지만 영혼이라는 것이 없죠.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2번, 인간은 동물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가진다. 직접적 의무를 가진다라는 말은 실제로 동물이 권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 동물이 도덕적인 권리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동물이 도덕적 권리가 있다.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인간 중심주의자가 아니죠. 그래서 갑이든 을이든 이 말은 틀렸습니다. 3번에 삶의 주체인 동물은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일단 권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 말은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레건이라는 사상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고려 여부의 기준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배울 만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윤리 규범의 고안 능력이라든지 자율성을 얘기했죠. 이런 어떤 이성적인 능력이 아니라 이 쾌고 감수 능력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인데 이러한 기준은 칸트에게는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배우는 싱의 입장에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갑과 을은 둘 다 이제 인간 중심주의의 범주에서 동물을 인간 중심주의적인 관점에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풀어볼 문제는 수능 특강 4강의 기본 문제 6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를 훨씬 더 심각하게 거스르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인간 자신에 대한, 그래서 결국은 인간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거스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문장을 또다시 한 번 더 패러프레이징을 했을 때 이 첫 문장은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를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또다시 동물에 대한, 다른 말로 동물에 대한 간접적 의무를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것을 삼가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공유된 감정을 무디게 하며, 그렇죠? 인간의 고통에 대한 공유된 감정을 무디게 하며 사람 간의 관계의 도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연적 소지를 약화시킨다. 결국은 동물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 인간을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 우리는 이 사상가가 칸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보면 인간은 동물에 대해 간접적 의무를 지닌다. 그렇죠. 인간에 대해서는 직접적 의무를 지니지만 동물에 대해서는 간접적 의무를 지닙니다. 위에 필기를 보니까 동물에 대한 간접적 의무가 없다라고 이렇게 X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동물을 잔인하게 대우하는 것은 동물에 대한 간접적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니은의 동물은 스스로 도덕적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다.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어떤 도덕적 존재가 됩니다. 자, 디귿. 이성적 존재만이 자율적이고 도덕적으로 행해야 한다. 마찬가지죠. 이성적인 존재만이, 결국은 인간만이 자율적이고 도덕적으로 행해야 한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을 엄격하게 구분하기는 합니다. 리을. 동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다.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라는 말은 틀렸죠. 그래서 그리고 도덕적 존중이라는 말도 사실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렸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능 특강 11강의 4번 문제, 기본 문제 4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성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일부 피조물과 관련하여 동물들을 폭력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잔악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내면에서 더욱 배치되는 것이다. 결국은 동물을 잔혹하게 다루는 것이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당연히 칸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로 인해 동물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인간 안에서 둔화된다. 결국은 동물들이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통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인간 안에서 약화되기 때문이다. 둔화되기 때문이다. 결국은 인간을 위해서 동물을 괴롭히지 말라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도덕성이 매우 이로운 자연적 소질이 약화될 것이다. 그래서 도덕성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가 될 것이다. 결국 인간을 위해서 동물을 괴롭히지 마라 라고 주장하는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에 있는 칸트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선택지를 보면 자연의 모든 존재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야 된다. 틀렸죠. 자연의 모든 존재가 아니라 오직 인간만이 도덕적인 지위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바로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순수 실천 이성,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모든 생명은 도덕적으로 받을 만한 가치를 지닌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틀렸습니다.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만한 가치는 인간만이 지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생명이라고도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칸트가 자연을 훼손하는 것 또는 동물을 잔혹하게 다루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것을 우려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도덕성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인간은 자연을 도덕적으로 고려할 직접적 의무를 지닌다. 도덕적으로 고려할 의무는 지니지만 그 의무는 직접적인 의무가 아니라 간접적 의무입니다. 인간이 지니는 직접적인 의무는 오직 인간에 대한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이성이 없는 존재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좀 잘, 그, 칸트 수업을 할 때 썼던 건데, 정언명령의 세 번째 형식이 있었죠. 내 의지에 있어서나, 내 인격에 있어서나, 다른 모든 인격에 있어서나, 언제나 동시에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성이 없는 존재는 인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5번에 인간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생명들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 이것은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4번 보기에서 조금 유념을 해둬야 되는데, 나중에 또 등교 계약을 하고 나서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 수단이면서 동시에 목적이 되는 경우. 그래서 어떤 사람을 고려하는 것이 수단이면서 동시에 목적인 경우에는 칸트에게 있어서 허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그러한 뉘앙스의 차이를 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화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 내용은 직접 선생님이 등교 개학 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